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전세 사기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 119명을 검거했던데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도 있고 하던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을 만큼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일단은 주택을 한 428채 정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세입자를 한 70여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습니다. 피해액은요, 보증금 110억 원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책을 맡은 사람과 그리고 이제 컨설팅 회사 명목으로 이제 회사를 같이 설립해서 주도적으로 이끈 그 두 명이 지금 사촌관계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뭐 20, 30대 이런 분들이 사실 계약서를 체결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실은 이제 무자본 갭 투자로서 자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고 그 돈으로 주택을 매매해서 나머지 남는 그 차액 금액의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수당을 나누는 그런 전형적인 그 전세 사기 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고요. 일단은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지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이 전세 사기가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였는데 관련해서 재판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전세 사기는 근절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만 하더라도 2020년도부터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범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이제야 사실은 꼬리가 잡혀서 지금 실제 수사에 착수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일부 확정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세 사기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거든요. 그 최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강서구의 빌라왕이 있습니다. 이 빌라왕의 경우에는 그 배우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 운영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8년형, 징역 8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뭐 30대가 한 13억 원 정도의 이제 피해액을 처음에는 이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 다 추산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그 금액이 한 14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은 1심에서 12년 정도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그 사건들이 막 이제 선고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서민과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이 공분을 사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한데요. 며칠 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세 사기 포함해서 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서 심의를 했던데 처벌이 얼마나 강해지는 겁니까, 이제 그럼? 일단은 지금 현행의 경우에는요. 일단 전세 사기도 그냥 형법 사기 사기죄 내지는 이제 사기 금액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은 양형 기준에 따르면요. 피해액이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간별로 나뉩니다. 뭐 1억 원에서 5억 사이에는 2년에서 5년형. 그리고 가장 많게는 3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8년형에서 13년형입니다. 근데 딱 들으셔도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형 그것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8년에서 13년형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들어간 것이고요. 구체적인 이제 형량이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심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수정 방향을 지금 논의 중인 것이고 수정안 확정의 경우에는 8월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거쳐서 최종 의결의 경우에는 내년 3월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수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이게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제 국회에서
부의가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이 선구제인 거죠. 그렇죠. 예. 일명 우리가 이제 선구제, 후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에게 일단은 정부가 나서서 선구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정부가 낸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임대인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돌려받자 이러한 이제 취지가 거의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증금의 일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전세 사기의 이제 피해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예. 그 액수를 훨씬 완화했기 때문에 나도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고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아마도 대상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역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좀 편입을 해주는 그런 내용도 담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뭐 회생 절차 신청하게 되면 그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당장 바깥으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경매를 이제 직권으로 중단시킨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 어제 여당이 반대를 해서 야당이 지금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시킨 건데 네. 그러면 여당은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까? 일단 여당의 입장은 가장 먼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라는 것도 수많은 범죄 행위의 어쨌든 하나의 일부인 것이고 그것도 이제 사기 범죄 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전세 사기의 피해자를 이제 구제하는데 여기에 또 정부의 사실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정부가 지금 이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좀 불안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이제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 마지막 이 본회의 이전에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사실 의사 일정 변경 등을 통해서 어쨌든 좀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입니다. 이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비율을 놓고도 논란이 있던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이게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즉 피해 금액을 먼저 보전해주는 이 비율과 기준이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임대인에 대해서 나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이제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우리가 대신 사주겠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당장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 매입 가격의 하한선에 대해서 법에는 그러니까 개정안 말씀드리는 건데요. 개정안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비율 이상으로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은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일정 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알겠는데 그러한 비율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관련 뭐 허그라든지 관련 기관에서는 사실은 그 문구 자체를 그냥 최우선 변제금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5,500만 원, 그리고 수도권이라든지 세종, 뭐 용인 등은 4,800만 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법문의 비율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재정이 얼마이냐라고 추산을 하는 금액과 그리고 이것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민단체가 추산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금액 비율이라든지 기준을 이제 일정액이라고 이제 법을 바꿔서 사실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주고 경매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회수한다. 지금 이건데 그래서 이거 해당 기관들은 난색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 기관들의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마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변문 자체를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허그라든지 관련 공공기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그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공정한 가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 비율인데 그럼 그 비율이라는 것인지 최우선 변제금 일정액이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요즘에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우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지 않습니까? 어도우 지분의 80%를 지금 하이브가 갖고 있는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하겠다. 그래서 주주총회 열겠다.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 대표가 해임이 된다면 법적 다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텐데 쟁점이 뭘까요? 일단 민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런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없고 즉 해임을 하려면 사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해임을 당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내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 즉 하이브 측의 부당한 불법 행위를 예. 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명확하게는 공개가 아직 되지 않은 주주관 계약서가 있는데 네. 주주관 계약서에서는 또 민희진 대표의 근속 기간에 대해서도 또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예. 근속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근속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하이브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민희진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해임당하지 않고 근속 기간을 쭉 채우고서는 주식을 파는 것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주식을 팔게 되는 것과는 지금 뭐 1,000억 원에서 한 뭐 28억 원 정도의 이렇게 갭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주식 매각과 매입을 두고도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 측이 올해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그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하이브 측에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결국에는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이러한 사전 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민희진 대표 측은 아니다. 우리 이제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회사에 해당하기 네. 때문에 우리 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절차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민진 대표가요 지난 2월에 이제 하이브 측에 원래는 이 전속 아티스트 그러니까 뉴진스죠. 네. 뉴진스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실상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대표이사인 나 혼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주주관 계약서 수정본을 하이브 쪽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하이브 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아티스트가 그런 회사의 자산의 전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처리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거부했거든요. 그랬던 일을 가지고 이거는 경영권 탈취다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측의 이 법적 공방의 핵심이 아까 말씀하셨던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인데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실질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만 배임죄가 성립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법정에 가서 이제 다퉈져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지금 공개된 언론에 공개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메시지가 전부라면 그러면 배임죄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논의를 한다라든지 일명 우리가 예비 음모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희진 대표가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행행위라든지 아무런 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하이브에서 말하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